자면서 들으면 더 편안한 야담과 옛날 이야기. 오늘은 남편을 바꾼 두 자매의 운명적인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고 꾹 눌러주세요. 충청도의 한 마을에서 재밌게 뛰노는 두 자매가 있었습니다. 둘이 워낙 가깝게 지내다 보니 마을에서는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였지요. 언니는 태어났을 때 꾀꼬리처럼 예쁘게 울었다고 해서 어머니가 직접 경숙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동생은 휘파람처럼 흥겹게 울어서 소영이라고 지었답니다. 다른 집에서는 남매와 자매가 양보하기 싫어서 늘 싸우기 마련이었는데 경숙이와 소영이는 아주 친하게 지냈지요. 어린 나이에 한 번 정도는 싸울 만도 한데 부모님도 대견할 정도로 늘 싸우지 않고 서로 양보하며 살았답니다. 그렇다 보니 이 마을에서는 두 자매를 모르는 사람들이 없었지요. 두 자매가 부러운 부모님들도 많았답니다. 우리 손녀딸들도 저렇게 가깝게 지내면 얼마나 좋을까? 참 부럽구먼. 근방에 사는 할아버지는 오늘도 공손히 인사를 올리는 두 자매가 대견하기만 합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동네 이웃들과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자매가 물장구를 치며 놀고 있는데 멀리서 요란한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호기심이 강한 소영이가 먼저 가보았더니 남자아이들이 서로 주먹질을 하며 싸우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정정당당히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한 아이가 일방적으로 맞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들 비겁하게 한 아이를 이렇게 때리는 법이 어딨냐? 소영이는 겁도 없이 남자아이들 싸움에 끼어드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뭔데 간섭이야? 이제 보니 그 유명한 진씨네 딸이구먼. 너도 혼나고 싶지 않으면 그대로 주랭랑 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소영이를 우습게 본 남자아이들이 시시덕거리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소영이는 이대로 도망치면 비겁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대로 집으로 돌아가면 강직하신 아버지한테 꾸중을 받을 것이 뻔한 것이었습니다. 흥! 내가 겁먹을 줄 아니? 소영이는 주변에 있는 자갈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습게만 보던 남자아이들은 기습적으로 날아온 자갈돌 때문에 너무 아팠답니다. 내가 부모님한테 다 이를 테니까 여기 꼼짝 말고 있어라. 오냐? 오기만 해봐라. 너희들이 얼마나 비겁한지 다 알려드릴 테다. 남자아이들이 신경질을 부리더니 모두 달아나는 것이었습니다. 너 괜찮니? 많이 아팠지? 하지만 맞기만 하던 남자아이는 소영이의 손을 뿌리치는 것이었습니다. 소영이는 너무 놀랐지요. 그때 언니 경숙이가 뛰어왔습니다. 소영아, 왜 여기 있어? 길을 잃은 줄 알고 놀랐잖아. 그게 말이야, 언니. 소영이가 말하려는 사이에 그 남자아이가 신경질을 부리며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길 수 있었어. 내가 나서지 않아도 됐다고. 그렇게 남자아이는 떠나버렸고 소영이는 멍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지요. 소영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렇게 가버리면 언니가 걱정하잖아. 미안해, 언니. 다시는 안 그럴게. 언니의 손을 잡고 돌아가던 소영이는 그 뒤로도 남자아이가 기억 속에 강하게 남아있었지요. 여자아이한테 도움을 받아서 창피해서 그랬을까요? 소영이는 웃음이 나오기도 했지만 그 기백에 감탄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두 자매는 아리따운 여인으로 성장했답니다. 경숙이는 어릴 때처럼 말씨와 태도 모두 정숙했지요. 누가 봐도 요조숙녀로 보였으니 양반댁에 시집을 가도 이상할 것이 전혀 없어 보였답니다. 그런데 소영이는 좀 달랐습니다. 20살이 넘을 때부터 갑자기 사냥에 재미를 붙이더니 동네 남자아이들과 어울려 다니는 것이 태반이었답니다. 그러자 부모님도 많이 걱정하기 시작했지요. 소영아, 너도 언니처럼 정숙하게 지낼 수 없겠느냐? 어찌 여자아이가 사냥을 할 수 있단 말이냐? 재밌는 걸 어쩌겠어요, 어머니. 그러지 마시고 아버지한테 무예를 좀 익혀달라고 하면 안 될까요? 무예라고 하였느냐? 어찌 여자의 몸으로 무예를 익힌단 말이냐? 너 설마 남자가 되고 싶은 건 아니겠지? 소영이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어머니. 저도 남자와 혼례를 올리고 싶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어머니도 그렇지만 아버지 역시
소영이가 점점 남자처럼 변하는 것 같아 늘 불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두 자매를 방으로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너희들도 다 컸으니 시집을 가야 하지 않겠느냐? 경숙이는 예상한 눈치였지만 소영이는 역시 불편한 표정이었지요. 아직 남자와 만나는 일이 쑥스러웠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혼처의 경숙이가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경숙이는 홍간의 아들과 혼례를 올리자는 것이었지요. 홍 씨는 일찌감치 재상 자리에 올라 임금의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홍 씨가 나타나기만 하면 모두 고개를 숙일 정도로 권력이 센 사람이었지요. 아버지, 홍씨 아들이라면 딱 한 사람뿐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딱 한 사람이지. 아버지는 더는 설명하지 않고 고개를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소영이는 아버지의 표정도 이상했지만 당황하는 언니도 의아했지요. 홍 씨의 아들이 누군데 그러는데? 양반댁에서만 그 얼굴을 봤다고 하는데 힘은 장사고 험상궂어서 다들 무서워한다는 소문이 파다해. 소영이는 깜짝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아버지. 왜 그런 사람한테 언니를 시집 보내시는 건데요? 소영이도 사실 정략 결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버지가 원망스러워 묻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표정이 지쳐 있는 것을 보니 이미 할 수 있을 만큼 아버지를 만류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소영이가 놀랄 차례였습니다. 소영이는 여기서 멀리 떨어져 있는 들기름집 아들에게 시집을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왜 저를 그런 곳에 보내시는 건데요? 그런 곳이라니. 들기름은 우리 충청도에서 가장 알아주지 않느냐? 두 자매는 힘없이 방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경숙이가 흐느끼자 소영이가 어깨를 감싸며 위로하였지요. 언니 걱정하지 마. 이번 혼례는 무조건 없던 일로 할 테니까. 하지만 아버지의 결심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홍간애와 이미 약조를 해놓은 상황이니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두 자매는 가마에 탄 채 혼례를 올릴 남편의 집으로 향했지요. 소영이는 계속 울고 있는 언니가 걱정됐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가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것이었습니다. 두 자매는 낡은 기념비가 있는 집에서 잠시 머물기로 했지요. 그런데 기념비에 적힌 내용이 소영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두 자매 선녀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가 천생연분을 만나 이승에서 잘 살았다는 전설이 적혀 있었지요. 언니, 저 두 선녀가 꼭 우리 자매를 얘기하는 것 같아. 우리도 저렇게 천생연분을 만나야 하지 않겠어? 우리가 신랑을 바꾸자. 경숙이는 깜짝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니? 신랑을 바꾸자고? 우리는 어차피 닮았으니까 가마에 바꿔서 타도 아무도 모를 거야. 어차피 정략 결혼인데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신경이나 쓰겠어? 소영이는 그동안 사냥과 무예를 익히면서 웬만한 남자들보다 힘을 잘 쓰는 것이었습니다. 언니가 그렇게 무서워하는 홍씨 아들을 잘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이었습니다. 경숙이는 말도 안 된다고 했지만 동생이 죽어도 홍씨 아들한테 못 보낸다고 떼를 쓰는 것이었지요. 소문으로는 들기름집 아들은 아주 성실하고 착해서 경숙이와 문제없이 지낼 수 있다고 믿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두 자매는 쓰개치마로 얼굴을 가리고 가마를 바꿔 탔답니다. 경숙이는 동생을 그 험상궂은 홍씨 아들에게 보내는 것이 마음 아팠지만 들기름집으로 간다고 하니 괜히 마음이 놓이는 것이었습니다. 소영이는 워낙 신체가 단련되어 있어서 겁이 없었지요. 그렇게 혼례를 올리려고 도착했는데 소영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험상궂고 힘이 장사인 남자는 대체 어디에 있단 말인가? 소영이와 혼례를 올린다고 나온 남자는 아무리 봐도 무섭게 생기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몸은 왜소해 보였고 얼굴도 며칠을 굶은 것처럼 힘들어 보였습니다. 소영이는 이 상황에서도 언니가 걱정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첫날 밤을 기다리는 소영이는 등불을 켜놓고 어색한 자세로 기다리고 있었지요. 매일 남자들과 사냥을 하러 나갔던 소영이라서 얼굴에 화장을 하고 조숙한 자세로 앉아 있는 것이 영 힘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신랑이 들어왔습니다. 혼례를 올렸던 그 왜소한 남자가 확실했답니다. 부인, 말로만 들었는데 정말 절세미인이시구려. 도련님, 아니지. 낭구님, 그러니까 낭구님이 이 집 아드님이 맞다는 말씀이지요? 부인,
왜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게요? 소문으로는 힘이 장사고 얼굴이 험상궂다고 하였는데 방금 말은 취소하겠사옵니다. 그러니까 소문과는 달라서 묻는 것이옵니다. 그러자 홍씨 아들이 웃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소영의 눈에는 미소년처럼 보였답니다. 다 잘못된 소문이요. 우리 아버지가 워낙 엄하셔서 그런 소문이 돈 것 같소이다. 소영이는 그때부터 홍씨 아들의 얼굴을 이곳저곳 뜯어보는 것이었습니다. 혼례를 올릴 때는 내내 굳은 얼굴이었는데 지금은 웃고 있으니 미소년처럼 아주 잘생겼지 뭐예요. 내 이름은 유수라고 하오. 앞으로는 서방님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소영이는 어색해하는 자신을 배려하는 유수가 마음에 들었답니다. 이제는 경계심도 사라졌고 유수라는 남자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지요. 유수가 등불을 후 하고 끄자 소영이는 이상하게 몸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남자의 몸에 대해 궁금한 적이 없었는데 지금은 몹시도 알고 싶어졌지요. 예상대로 유수는 지금까지 알던 남자들에 비해 몸이 왜소했답니다. 하지만 사냥을 즐기는 남자들과 비교하는 건 무리였지요. 소영이는 유수의 가슴을 유심히 바라보면서 손으로 천천히 훑고 지나가 보았답니다. 유수의 반응이 재밌어 아래로 깊숙이 들어가 보았지요. 서방님, 커졌어요. 부인, 쑥스럽게 왜 그런 말을 하는 게요? 커져서 좋다는 말씀입니다, 서방님. 소영이는 여종들 사이에서 그것이 맛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직 서툰 소영이었지만 맛을 보기 위해 천천히 머리를 숙여보았답니다. 유수가 화들짝 놀랐지만 소영이는 이상하게 재미가 있었지요. 미소년인 유수가 앙탈이라도 부리는 것 같아 귀여웠답니다. 마음껏 맛을 본 소영이는 이제 사뿐히 그것에 올라타는 것이었습니다. 서방님, 계속 커져 있으니 이대로 앉아도 되겠지요? 부인, 너무 쑥스럽소이다. 괜찮습니다. 제가 움직이는 대로 가만히 계셔요. 그 맛을 알게 된 소영이는 뜨거운 그곳으로 깊숙이 넣어보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뜨거운 밤을 보냈답니다. 한편 들기름집에 도착한 경숙이는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험상궂고 힘이 장사인 남자가 남편으로 앉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람. 성실하고 착한 남자는 대체 어디 있단 말인가. 부인, 말로만 들었는데 아주 절세미인이시구려. 고맙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소. 어차피 양반들의 세상이 아니오. 이런 들기름 아무리 짜봤자 신분이 달라지겠소.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여기 들기름집은 충청도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아닙니까? 그럼 뭐하오. 어차피 양반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 하는 거 아니겠소. 아, 내 이름은 석정이라고 하오. 서방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그냥 이름을 부르시오. 경숙이는 갑자기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동안 교양만 따지는 남자들만 만나다 보니 석정이 아주 색달라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무섭게 생겨서 실성이라도 한 게요. 그게 아니라 낭군님이 워낙 재밌어서 그런 것이옵니다. 그냥 이름을 부르라니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것이 재밌단 말이오. 석정이는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알고 보니 힘은 장사고 험상궂지만 사실은 마음이 여린 남자였지요. 그날 밤에 석정이는 등불을 후 하고 끄고 경숙이를 따스하게 안아주었답니다. 예상대로 몸이 아주 단단했지요. 덕분에 경숙이도 몸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경수가 이렇게 날 커지게 하다니 역시 너는 선녀이니라. 경숙이는 또 웃음이 터졌습니다. 양반댁 아들의 말투와 너무나 달라서 모든 것이 새로워 보였답니다. 그래, 석정아, 너 정말 크구나. 이대로라면 널 믿고 평생 살아도 되겠어. 염려 붙들어 매라. 이게 크다고 평생 이것만 붙들면 안 되는 것이니라. 그러자 경숙이는 배를 잡고 웃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눈물이 나도록 웃어본 적이 없었지요. 그렇게 두 자매는 평생 잊지 못할 밤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소영이는 다음 날 아침에 남편 유수의 사연을 들었습니다. 유수는 사실 새로 시집을 온 계모 김씨 때문에 눈총을 받고 살고 있었습니다. 김씨가 유수를 몰아내고 안주인 노릇을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한 건 계모가 들어온 뒤로 아버지 홍씨 몸도 점점 약해진 것이었지요. 사연을 모두 들은 소영이는 유수가 딱해 보였습니다.
소영이 계모를 처음 만난 건 산책을 하던 날이었습니다. 경국지색이라고 할 정도로 미인이었지만 날카로운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지요. 옆에 있던 친아들은 욕심이 얼굴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것이 유수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악한 인상이었습니다. 옳거니 내가 바로 유수의 부인이로구나. 앞으로 내조 잘하거라. 부인을 건드리는 짓은 하지 말게. 그러자 계모의 친아들을 호위하는 남자 한 명이 유수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게 무슨 짓이냐? 소영이 버럭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어쭈,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언성을 높이는 것이야. 그러는 내 놈은 여기가 어디라고 이런 해괴한 짓을 벌이는 것이냐? 계모의 친아들은 소영의 기백에 눌리고 말았지요. 지금까지 자신을 거스르는 사람들은 없었기 때문에 계모의 친아들은 충격이 컸답니다. 그러자 계모가 소영의 턱을 어루만지더니 기분 나쁘게 웃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말썽을 부리면 뼈도 못 추릴 것이니라. 저기 쓰러져 있는 내 낭군을 보면 모르겠느냐. 소영은 갑자기 소름이 끼쳤답니다. 계모가 들어온 뒤로 홍 씨와 유수 부자가 몸이 약해진 것이 영 수상한 것이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유수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저 계모가 분명히 아버지가 먹는 약재에 독을 탄 것입니다. 아버지 병치레는 저 계모가 혼자 하고 있지요. 그럼 서방님도 독을 드신 것이옵니까? 그러자 유수가 빙그레 웃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소영은 미소년 같은 유수 때문에 가슴이 설렜지요. 걱정 마시오 부인. 저는 그 약재를 먹는 척하고 버리고 있소이다. 그렇다면 지금 몸이 약해 보이는 것은 다 거짓이었단 말씀입니까? 그렇소이다. 계모를 방심하게 만들어 놓고 아버지를 저렇게 만든 증자를 찾을 작정이요. 부인이 도와주실 수 있겠소이까? 지금 믿을 사람은 부인밖에 없어. 도와드리다마다요. 저렇게 악한 자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유수는 경숙과 소영 자매의 이야기를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답니다. 자신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어줄 사람은 경숙밖에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은 경숙이 아닌 동생 소영이었지요. 유수는 몰랐지만 사실 부인이 경숙이 아니라도 상관없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한 믿음직스러운 여인이 든든한 아군이 됐으니까요. 소영이 찾을 증자는 바로 독약이었습니다. 독약이 있다는 것은 제조한 사람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소영은 약재를 가져오는 의원부터 미행하였지요. 의원은 평상시처럼 약재를 다리는 것 같았지만 중간에서 누군가 바꿔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방님, 약재를 다리는 의원은 죄가 없습니다. 알고 보니 계모의 머슴이 중간에서 바꿔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일이 잘못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그 의원에게 죄를 뒤집어 씌울 작정이었던 겁니다. 유수는 반가우면서도 계모의 악랄함에 치를 떠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잘하였소 부인. 이제 그 머슴을 잡아내서 입만 열게 하면 됩니다. 하지만 누가 그 머슴을 잡아낼 수 있겠소. 부인도 알겠지만 지금 내 편을 들어주는 식솔들도 없소이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서방님. 다 제가 해결할 테니 서방님은 지금까지 한 것처럼 저 못된 계모를 속이시면 됩니다. 소영은 같이 사냥을 하던 남자들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모처럼 소영을 만난 남자들은 주저하지 않고 부탁을 들어주었지요. 약재를 독약으로 바꿔치기를 한다는 말을 듣고는 서로 그 악한 계모를 처벌하고 싶다고 나섰답니다. 계모는 약재를 독약으로 바꿔치기를 하던 머슴이 사라지자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더 늦기 전에 화근을 없애야지. 계모는 유수를 암살할 작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로 얼굴을 아는 식솔들을 시키는 건 위험했지요. 그러다 우연히 힘이 장사인 들기름집 아들 석정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옳거니 신분도 천한 것이니 돈만 주면 뭐든 다 하겠지. 석정이는 예상대로 돈을 받았고 조용히 지켜보던 계모는 기분 나쁜 미소를 지었지요. 경수가 이제 내가 고생할 일은 없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니? 경숙은 석정의 이야기를 듣고는 기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사람을 죽이겠다니.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들기름만 짜고 살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내가 너 호강시켜준다고 약속하지 않았니? 그렇다고 사람을 죽일 수는 없어. 만약에 내가 그런 짓을 하면 평생 너 안 볼 테야.
경숙은 당장 화가 나서 방을 나왔지만 그날 밤에 다시 석정을 따스하게 안아주며 위로하였답니다. 석정아, 그런 몹쓸 짓을 하는 자들은 뻔해. 계모가 의붓 아들을 죽인다는 건 안주인이 되려는 속셈인 거야. 그런 짓에 동참하면 안 되는 거잖아. 석정은 경숙의 따스한 손길에 후회를 하고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런데 대체 그런 몹쓸 짓을 시킨 곳이 어디야? 홍가네라고 재상으로 떵떵거리며 사는 집이야. 그런 집에 복수하겠다는 마음이 앞섰던 게지. 경숙이 내가 아니었다면 정말 큰 죄를 지을 뻔했어. 경숙은 쏘스라치게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홍가네라면 동생 소영이 시집을 간 곳이었습니다. 경숙은 석정의 손을 잡고 모든 일을 고백했습니다. 소영과 가마를 바꿔 타고 왔다는 것까지 모두 말하였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그러니까 그 홍가네로 시집을 간 소영이라는 여인이 내 동생이란 말이지. 그래, 아마 내 동생 성격이라면 서방님을 돕겠다고 그 못된 계모와 싸우고 있을 게 분명해.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내가 바로 계모를 단죄할 수 있는 증자인 셈이야.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홍가네 집은 칠순잔치로 떠들썩했답니다. 종들이 음식을 나르느라 분주했지요. 계모는 조용히 방 안에서 유수가 죽을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받았던 석정이가 불시에 들이닥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오느냐? 아무래도 마님께서 약조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신뢰를 무릅쓰고 왔습니다. 너 이놈, 내가 누군지 알고 몰래 방에 들어왔느냐? 제가 돈을 받을 때 마님께서 다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 압니다. 오늘 끝내시려면 어서 약조를 하시지요. 무슨 약조를 말하는 것이냐? 약속한 나머지 돈을 모두 준다는 약속을 서면으로 남겨주셨으면 합니다. 계모는 어쩔 수 없이 서면으로 남겼지요. 자, 이제 알아먹었으면 당장 가서 유수를 해치우거라. 분부대로 합지요.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자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계모는 유수의 죽음을 기대하고 밖으로 나왔지요. 그런데 유수는 멀쩡히 살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옆에는 의기양양한 소영이 서 있었지요. 어머님, 이제 다 끝났습니다. 여기 들기름집 아드님께서 다 실토하였습니다. 그때 계모를 호위하는 군사들이 삽시간에 포위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일에 대한 대비도 못했을 것 같으냐? 유수는 당황했지만 때맞춰 소영과 사냥을 했던 남자들이 우르르 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계모의 친아들은 겁이 많아서 뒤로 물러섰고 들기름집 아들과 소영이 먼저 싸움을 시작했지요. 석정과 소영은 서로 의아할 정도로 호흡이 잘 맞았답니다. 석정은 소영의 무예가 신기할 정도였지요. 두 사람의 활약이 워낙 뛰어난 덕분에 계모의 군사들을 모두 소탕할 수 있었답니다. 그대는 누구인데? 이렇게 나서주는 것이오. 나는 그대의 언니 경숙이의 신랑이요. 소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들기름집 아들이라고 해서 설마 했는데 정말 언니 경숙이의 신랑이었지요. 그런데 석정의 좌측 눈 위에 상처가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 상처는 언제 난 것이오? 이거 말이요. 어릴 적에 들기름집 아들이라고 약을 올리던 녀석들과 싸우다가 난 상처요. 그때 웬 여자아이가 도와준다고 자갈돌을 던졌지 뭐요. 소영이는 또 한 번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빨래를 했던 그곳에서 일방적으로 맞던 그 아이가 바로 석정이었습니다. 석정이도 이 기가 막힌 인연에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그때 날 도와준 은혜를 이렇게 갚게 되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요. 때마침 경숙이가 도착했습니다. 두 자매는 얼싸안고 펑펑 우는 것이었습니다. 계모는 관가에 끌려가 처벌을 받았고 독약으로 기력이 쇠했던 홍씨도 건강을 되찾았답니다. 사연을 들은 홍씨는 생명의 은인이 된 소영이를 기쁜 마음으로 며느리로 맞았습니다. 늘 돈이 없어 불만이었던 석정이는 경숙이의 남편이 되어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졌답니다. 인생은 새옹지마라는 말이 있지요. 경숙이와 소영이 자매처럼 선행을 하면서 살다 보면 반드시 전화위복이 올 것입니다. 충청도에 살고 있던 한 지방 유생이 한양으로 떠나고 있었습니다. 유복이로 불리는 이 남자는 어릴 때부터 지고지순하게 자랐습니다. 뛰어놀아야 할 어린 나이에 늘 책만 들여다보고 있어서 부모님 걱정이 말이 아니었답니다.
한창 밖에서 뛰어놀아야 할 나이에도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은 지금까지 변함없었지만 건강을 해치는 건 아닌지 걱정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유복이가 드디어 꿈에 그리던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주막에 들러 목을 잠시 축인 유복이는 다시 책을 펼치고 과거 급제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늦은 밤 누군가 유복이 방으로 몰래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유복이는 과거 준비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답니다. 들키지 않으려고 문이 천천히 열리는 것 같으니 유복이는 겁이 날 수밖에 없었지요. 그때 한 여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조심히 덮어 씌우거라. 절대 들키면 안 된다. 유복이는 놀랄 여유도 없이 가죽 자루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유복이가 몸을 흔들면서 반항해 보았지만 대여섯 번 들려 묶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부터 한마디라도 한다면 반드시 너를 쳐 죽일 것이다. 유복이는 순간 겁이 나서 돌부처처럼 굳어버렸지요. 그렇게 누군가에게 짊어지고 달려가는데 유복이는 어디로 가는지 도통 알 수가 없었습니다. 구불구불한 길을 지나는 건지 가죽 자루가 요란하게 흔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려가다가 가죽 자루 틈으로 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유복이가 손으로 자루를 열어서 고개를 들어보니 높은 담이 보이고 행랑이 빙 둘러 있어서 꽤 웅장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대체 여기가 어디란 말인가? 유복이는 너무 놀라서 지릴 여유도 없었지요. 책만 읽은 유복이는 그 흔한 산책이나 사냥도 한 적이 없어서 이런 일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온천이었습니다. 유복이는 이게 혹시 꿈인가 하고 볼을 꼬집어 보았지요. 유복이가 알기로는 이런 온천은 궁궐 내에만 있었으니까요. 자, 이제 어서 벗거라. 눈앞에 웬 여인이 고개를 치켜들고 서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게 대체 무슨 짓이요? 왜 나를 이곳으로 끌고 온 게요? 지금부터 토 달면 멍석마리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 늦은 밤에 야산에 버려지면 어떻게 될지 잘 알겠지? 유복이는 여인 앞에서 옷을 벗는 건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한꺼풀 천천히 모두 벗었더니 온천으로 들어가 몸을 씻기는 것이었습니다. 유복이는 이 온천에서 인삼과 마늘의 강한 향을 맡을 수 있었습니다. 양반도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인삼탕과 마늘탕이라니 대체 유복이가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유복이가 더 놀란 것은 눈앞에 서 있던 여인의 지시에 따라 여종들이 몸을 씻기는 것이었습니다. 유복이는 부끄러워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있었지요. 너무 염려하지 말거라. 가만히 시키는 대로만 하면 아무 탈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여종들의 손길이 유복이의 그것까지 내려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팔짱을 끼고 지켜보던 여인이 고개를 내밀며 유복이의 그것을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여종들은 서로 쳐다보며 웃음을 참지 못하고 있었지요. 뭘 했다고 이렇게 커지는 것이야? 너 혹시 여인의 손은 처음인 것이냐? 유복이는 창피해서 대답도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커지는 건 처음이야. 내가 제대로 물어왔구나. 이보시오, 대체 날 어쩌려고 이러는 것이요? 그러자 여인이 손으로 입을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쉿! 지금까지 잘해줬는데 갑자기 이러면 내다 버릴 것이다. 그냥 가만히 있어. 유복이는 낯선 여인들의 손길이 짜릿하면서도 겁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해괴한 경험은 꿈에서나 가능할 텐데 유복이는 도저히 왜 이곳에 왔는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목욕이 끝난 유복이는 새 옷으로 갈아입고 방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여인의 안내를 받으며 들어갈 때도 화려해 보이는 집안은 정말 고요했지요. 그렇게 들어간 방은 마름 꽃 무늬가 있는 종이로 발라져 있었고 이불과 요등은 양반댁에서도 구경하기 힘들 정도로 고급스러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여인은 유복이를 방 안에 앉혀놓고는 잠시 뒤에 의복을 입은 다른 여인과 같이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옆에는 몸을 씻겼던 여종들이 부축을 하고 있었는데 지켜보던 여인이 그중 대장이라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여인과 여종들은 모두 방에서 나갔고 의복을 입은 다른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드는 것이었습니다. 많이 놀라셨지요? 갑자기 이렇게 데려와서 정말 송구하옵니다. 유복이는 여인의 미모에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답니다. 경국지색이라는 말은 책에서나 나오는 줄 알았는데
눈앞에 이 여인이 바로 경국지색이었지요. 그대는 대체 누구신데 나를 이렇게 끌고 온 게요? 송구하오나 길게 설명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여인이 갑자기 등불을 후 하고 끄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입었던 의복을 모두 벗어서 구석에 조심히 놓는 것이 아니겠어요. 유복이는 여인의 고운 자태에 또 한 번 감탄하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이요? 어쩌려고 그러시오? 오늘 밤은 저와 이 방에 있어야 합니다. 여기 누우시지요. 유복이는 어쩔 수 없이 여인이 시키는 대로 누웠답니다. 여인은 한동안 유복이를 지켜보더니 그 옆에 나란히 눕는 것이었습니다. 낭자, 저는 이렇게 눕기만 하면 되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오시는 중에 저희 식솔들이 결례를 범했다면 용서하소서. 그리고 저는 낭자가 아닙니다. 유복이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돌려 여인을 보았습니다. 정말 선녀가 내려온 것처럼 아름다웠지요. 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는 게요? 그냥 길몽이라고 생각해 두시지요. 여인은 눈을 감았지만 유복이는 도저히 잠을 청할 수가 없었지요. 아름다운 여인이 옆에서 누워 있는데 잠이 올 리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밤을 새버린 유복이는 파루를 알리는 북소리가 울리자 벌떡 일어섰습니다. 옆에 누워있던 여인은 일어나 방을 나갔고 곧이어 여종들이 몰려와 가죽자루 안에 유복이를 넣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 하는 거요? 내 발로 나가면 될 거 아니요? 하지만 여종들은 대답도 하지 않고 유복이를 끌고 또 어디론가 급하게 뛰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유복이는 끌려가는 중에도 여종들의 웃음소리를 들었지요. 이보시오. 이게 대체 무슨 해괴한 짓이란 말이오? 유복이가 도착한 곳은 끌려갔던 바로 그 주막이었습니다. 자루 안에서 나왔을 때는 여종들이 모두 사라진 뒤였지요. 그날 이후로 유복이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충격이 큰 이유도 있었지만 선녀와 같이 아름다웠던 그 여인이 눈앞에서 계속 아른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유복이는 결국 과거 급제에 실패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부모님 볼 면목이 없어서 다시 글 공부에 여념이 없었지요. 하지만 유복이는 귀신에 홀린 것처럼 그 주막을 다시 찾았습니다. 혹시나 그 여종들이 다시 보쌈을 하는 건 아닌지 기대하는 것이었습니다. 미련을 버리지 못한 유복이는 아예 주막 근처에서 자리를 잡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에게는 잠시 고향을 떠나 공부를 하고 싶다고 둘러댔지요. 아니나 다를까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누군가 몰래 방을 열고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유복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벌떡 일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옳거니 다시 오셨구려. 낯익은 그 여종이 깜짝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내 놈은 저번에 그놈 아니더냐? 옆에 있던 여종들도 놀라는 눈치였지요. 무슨 일로 보쌈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를 다시 그 낭자에게 데려다 주시오. 그 가죽 자루 안에 들어가면 되는 것이오. 그러자 여종들이 시시덕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미친놈을 보았는가? 세상에 보쌈을 해달라는 놈은 처음 보는구먼. 여종들이 더 크게 웃자 대장처럼 보였던 여인이 손가락으로 입을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한참 고민하던 그 여인이 어쩔 수 없었는지 다시 유복이를 가죽 자루 안으로 밀어넣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내 발로 가면 안 되는 것이오? 꼭 이렇게 자루 안에 들어가야 하오. 우리 마님을 보는 것만으로도 황송한 줄 알거라. 알겠소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유복이에게 눈 가리개까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선녀처럼 아름다운 여인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철저히 숨길 생각인 것이죠. 으리으리한 집에 도착한 유복이는 다시 그 여인을 볼 일을 생각하니 가슴이 뛰는 것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기대했던 그 여인이 여종들의 부축을 받으며 나타났습니다. 도련님은 저번에 그분 아니십니까? 그렇소. 정말 낭자가 그리웠소이다. 대체 어떻게 다시 온 것이옵니까? 실은 낭자가 그리워서 보쌈을 당했던 그 주막에 자리를 잡았소. 그렇게 하면 언젠가는 다시 날 낭자 앞에 데려다 줄 것이라고 기대했소. 그러자 여인이 미소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저 역시 도련님이 보고 싶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정말 낭자도 제가 보고 싶었습니까? 그런데 여인의 얼굴에 금방 그늘이 지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시오? 그 전에 왜 저를 보쌈했는지 그 연유를 물어봐도 되겠소? 장가를 가고 싶어서 처녀를 보쌈한다는 말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지만 총각을 이렇게 보쌈하는 건 처음이오. 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알려주시오. 사실 저는 과부입니다. 혼례를 올린 지 한 달도 안 돼서
서방님이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지요. 그거 참 안 됐구려. 도련님도 아시겠지만 과부는 불이익이 너무나 많습니다. 재혼을 한 여인의 아들은 생원과 진사시에 응시하지 못합니다. 그런 법이 있었다니 정말 너무하는구려. 그리하여 부모님이 어떻게든 저를 구하기 위해 보쌈을 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반대했지만 불이익이 많은 이 시대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따님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 무리하게 총각들을 보쌈한 것이었군요. 도련님이 첫 보쌈이었습니다. 이후로 저는 절대로 못하겠다고 말했지만 결국 또 이렇게 보쌈을 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도련님이 다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대 이름이 무엇이오? 저는 수키라고 하옵니다. 저 때문에 이렇게 다시 돌아오시다니 믿기지가 않습니다. 유복이는 수키의 손을 따스하게 잡아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선녀처럼 아름다운 여인을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밤도 저와 함께 계시지요. 그러자 수키의 몸이 갑자기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아래가 베베 꼬이는 것이 아니겠어요. 유복이도 눈치를 챘는지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그동안 과부라는 이유로 도련님처럼 훌륭하신 분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저 역시 과거를 준비하느라 여인의 손길도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수키는 유복이의 바지를 구석으로 던져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성한 가지처럼 커진 그것을 움켜쥐고는 새삼 남자의 그것이 좋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한동안 주무른 수키는 상체를 숙이고 왕성해지고 달달하게 익은 가지의 맛을 느껴보았답니다. 아, 도련님, 좀 더. 유복이의 가지만한 것이 깊숙한 그곳으로 쑥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유복이는 처음 해보는 절구질에 정신이 없었고 수키는 혼절할 것 같았지요. 그렇게 뜨거운 밤을 보낸 두 사람은 파루를 알리는 북소리를 앞두고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도련님, 이렇게 헤어지기는 싫습니다. 저 역시 낭자를 이렇게 두고 떠나고 싶지 않소. 하지만 가죽 자루를 든 여종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지요. 도련님, 명일 날이 밝으면 정자 앞으로 오십시오. 낭자, 내가 꼭 가겠소. 그때까지 꼭 기다리시오. 유복이는 그렇게 주마까지 여종들에게 끌려갔답니다. 수키를 다시 만날 수 있다니 책은 눈에도 들어오지 않았지요. 유복이는 다음 날 날이 밝는 대로 정자로 뛰어갔습니다. 이렇게 환한 대낮에 만난 수키는 또 얼마나 아름다울지 너무 기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수키가 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수키가 마음을 바꾼 것일까? 유복이는 좀 더 기다려보기로 했지만 여전히 수키는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을 여인이 아니다. 분명히 무슨 일이 있는 것이다. 유복이는 결국 집 앞에서 수키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다급히 나온 여인은 유복이를 끌고 갔던 그 사람이었지요. 아니, 이 미친놈을 보았는가? 여기가 어디라고 이렇게 함부로 오는 것이야?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알고 왔는가? 수키 낭자와 약속을 했소. 이 앞 정자에서 보기로 약속했는데 무슨 일이 있는 것이오? 너한테 할 말 없으니 당장 꺼지거라. 제발 말해주시오. 낭자가 무사한 것만 알면 그냥 떠나겠소. 무사하다는 것만 알려주시오. 그러자 여인이 지그시 유복이를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수키를 향한 유복이의 사랑을 직감할 수 있었지요. 마님은 지금 안 계시오. 무사하다는 거요? 그럼 어디로 갔단 말이오? 사실 마님은 억지로 끌려갔소. 억지로 끌려가다니? 사실 이 근방에는 윤씨라는 양반이 살고 있었는데 그동안 기회만 되면 수키를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윤씨 역시 부인이 얼마 전 세상을 떠나 혼자 살고 있었지요. 수키와 같은 처지라는 이유로 계속 떠보다가 갑자기 끌고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고 있는 것이오? 당장 가서 데려와야지. 윤간에는 관가에서도 알아주는 대부호요. 우리 대감마님도 신세를 진 일이 많아서 함부로 건들 수는 없소. 그렇다고 싫은 사람을 억지로 끌고 가다니 그건 말도 안 되는 일 아니오? 유복이는 바로 윤간에로 향했습니다. 대문이 열리자 뒤도 안 보고 곧장 뛰어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낭자, 안에 계시오? 나 유복이가 왔소. 그러자 수키가 방문을 열고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도련님, 여기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낭자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왔소. 수키는 울컥했답니다. 여기 있다가는 윤 씨에게 꼼짝도 못하고 당하는 것이 뻔하니
어서 도망치라고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내 놈은 누구길래 이렇게 이른 시간에 소란을 피우느냐? 내 놈이 윤씨구나. 어찌 싫다는 여인을 함부로 끌고 올 수가 있느냐? 아무리 혼자 사는 여인이라고 해도 그렇지. 이렇게 함부로 대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옳거니 내 놈이 바로 유복이라는 사내구나. 수키에게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다. 여봐라. 이놈을 당장 멍석마리에서 저 멀리 산으로 내다 버리거라. 수키는 만류하려고 나섰지만 곧장 윤 씨의 머슴들에게 붙잡혀 방으로 끌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유복이는 몽둥이를 들고 난생 처음 해보는 싸움이라는 것을 해보았지만 역시나 얼마 가지 않아 흠씬 두들겨 맞는 것이었습니다. 멍석마리를 당한 유복이는 초주검이 됐고 산으로 끌려가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유복이를 끌고 가는 머슴들이 숲속을 지나는 중에 공격을 당했습니다. 기습한 사람들이 워낙 날렵해서 꼼짝도 없이 당하고 말았지요. 유복이는 겨우 눈을 뜰 정도로 몸이 엉망이었습니다. 이보시오, 날 알아보시겠소? 복면을 벗은 사람은 다름 아닌 유복이를 보쌈했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유복이는 보름이 지나서야 겨우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사랑에 눈이 멀었다고 해도 그렇지 그렇게 앞뒤 가리지 않고 무작정 쳐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목이 마른 유복이가 물을 벌컥벌컥 마셨지요. 저를 어떻게 구해준 겁니까? 그거야 눈이 뒤집혀서 그렇게 떠났으니 큰일이라도 날 것 같아 쫓아갔지요. 내 이름은 천양이라고 합니다. 마님이 직접 붙여주고 챙겨주셨지요. 그 윤씨라는 작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소? 안 그래도 윤 씨가 나라 곡창을 몰래 빼돌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계속 기회만 엿보고 있었는데 이참에 아주 끝장을 내려고 합니다. 내가 도울 일이 있어? 무슨 일이든 돕겠소. 천양은 유복이의 사랑이 갸륵하면서도 부러운 것이었습니다. 유복이는 먼저 윤 씨의 식솔들부터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양은 그동안 윤 씨가 재상들에게 뇌물을 주는 증자를 찾고 있었지요. 수키는 윤 씨 집에서 나오지 못하고 시름시름 앓고 있었습니다. 이보시오 부인, 그렇게 매일 먹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살겠어? 그러지 말고 한술 떠보시오. 대감, 그러지 말고 저를 좀 보내주시지요. 이런다고 제가 대감과 혼례를 올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몸이 있으면 마음도 생기는 법. 지금은 부인이 싫다고 하지만 언젠가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 날이 올 것이오. 한편 유복이는 윤 씨를 잘 따르는 머슴 한 명을 수상히 여기고 있었습니다. 늦은 밤만 되면 몰래 밖으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얼굴도 가린 채 어디론가 급히 가는 것이었지요. 유복이는 증자를 직감하고 그 머슴을 쫓아갔습니다. 역시나 그 머슴은 나라 곡창을 관리하는 남자와 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머슴은 윤 씨가 직접 쓴 문서를 보여주고 있었지요. 무예 실력이 뛰어난 천양과 그 여종들을 부르는 것이 옳지만 기회는 지금밖에 없었습니다. 유복이는 천양에게 자극을 받고 열심히 몸을 단련하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가슴은 더욱 단단해졌고 허리와 다리도 아주 튼실해졌지요. 너 이놈들. 언제까지 나라 국창을 몰래 빼돌릴 수 있다고 보았느냐? 유복이는 수키를 구할 수 있다는 일념으로 몸을 던졌지요. 싸우는 중에 머슴과 그 관리인에게 얻어맞았지만 윤 씨 집에 갇혀있는 수키만 생각하면 이 정도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유복이는 싸움에서 겨우 이겼고 윤 씨가 건넨 문서까지 손에 넣었습니다. 그동안 천양은 윤 씨의 식솔 중 한 명이 뇌물을 주는 현장을 잡았답니다. 그렇게 증자를 찾아낸 유복이와 천양은 포졸들을 불러서 윤 씨 집으로 향했습니다. 유복이는 기세 좋게 나타났지만 윤 씨 역시 만만치 않았지요. 내 놈은 또 무슨 일로 왔느냐? 이번에는 아주 많이들 데려왔구나. 이제 관가로 가셔야겠소. 머슴들이 국창에서 몰래 빼돌리고 뇌물까지 주는 증자를 잡았소. 그런데 윤 씨의 태도가 의외로 당당한 것이었습니다. 그거야 그놈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왜 나한테 따지느냐? 그게 무슨 말인가? 그대의 식솔들이 한 짓이니 그대가 책임을 져야지. 왜 내가 책임을 져야 하나? 너희들이 말해보거라. 왜 나라 곡창을 몰래 빼돌린 것이냐? 그러자 유복이에게 붙잡혀 온 머슴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그만 대감마님에게 누를 끼친다는 것을 알고도 이런 무엄한 짓을 벌였습니다. 대감마님은 죄가 없으니 저를 잡아가십시오. 유복이와 천양은 기가 막히는 것이었습니다.
윤 씨는 뒤에 손을 써서 저 충성스러운 머슴을 몰래 빼낼 것이 분명했습니다. 유복이와 천양이 좌절하고 있는 그때 숙희가 방 안에서 뛰쳐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끌려왔습니다. 보쌈을 당했단 말입니다. 그러자 돌아가려고 하던 포교가 눈이 번쩍 뜨이는 것이 아니겠어요. 방금 보쌈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윤 씨에게 보쌈을 당했습니다. 부인, 아무리 실성을 해도 그렇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되겠어. 부인은 내가 좋아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니오. 부인,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제가 바로 증자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숙희는 몰라보게 야위었습니다. 그동안 유복이가 그리워 식음을 전폐하면서 살았던 것이었지요. 이 몸을 보고도 제가 여기가 좋아서 왔다고 보십니까? 포교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었습니다. 여봐라. 당장 윤 씨와 저 식솔들까지 끌고 가거라. 이게 무슨 짓인가?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느냐? 그렇게 윤 씨는 관가로 끌려갔고 계속 구석에 몰리자 다른 머슴들도 모두 자백했습니다. 나라 곡창을 몰래 빼돌린 것이 혼자서 한 일이라고 말한 머슴도 눈물에 사죄를 하였지요. 부인, 그동안 얼마나 괴로웠으면 몸이 이렇게 됐단 말이오. 유복이는 눈물을 글썽거리며 숙희를 안았습니다. 아닙니다, 도련님. 윤 씨를 잡을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도련님과 천양이 애써주신 덕분에 윤 씨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빚 때문에 괴롭힘을 당했던 숙희 부모도 윤 씨가 붙잡혔다고 하자 매우 기뻐했답니다. 재혼을 한 여인은 여전히 사회적인 제약은 많았지만 유복이와 딸의 혼례를 막을 이유는 없었지요. 부인, 이제 같이 살게 됐으니 눈치 볼 필요도 없구려. 저도 꿈만 같습니다, 도련님. 이제 과거에만 전념하십시오. 제가 물심양면으로 돕겠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이제 옆에 있으니 유복이는 이제 거침이 없었지요. 과거는 바로 급제했고 유복이뿐만 아니라 숙희의 부모님도 매우 기뻐했답니다. 유복이와 숙희를 지켜보고 있으면 일일천추라는 옛말이 떠오릅니다. 두 사람은 하루가 천년처럼 느껴질 정도로 서로를 그리워했지요. 간절한 마음이 크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은 없다고 합니다. 유복이와 숙희처럼 누군가를 간절히 사랑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야담 속 주인공이 아닌 자신만의 수뇌보를 간직하시면서 밤을 보내시는 게 어떨까요? 넓디 넓은 바다 앞에 아리따운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 옆을 지나가던 청년이 넋을 빼고 바라보고 있었지요. 설에는 인천 마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여인이었답니다. 비록 과부였지만 워낙 빼어난 미모 덕분에 아직도 남자들의 구애를 받고 있었지요. 지나가는 청년은 금방 정가내에서 머슴살이를 하는 만복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워낙 힘이 장사라서 하루 종일 일해도 지치지 않았답니다. 저렇게 아리따운 여인이 쳐다보기만이라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실은 설애에게는 만복이가 모르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설애는 사실 사내에 양기를 몹시 갈구하고 있었습니다. 혼례를 올렸던 서방님이 갑자기 떠난 것도 설애의 지나친 욕정 때문이었답니다. 서방님이 그렇게 떠나버린 이후에 설애는 삶의 의욕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설애의 부모님은 흠이라도 될까봐 사위가 왜 갑자기 사라졌는지 쉬쉬했고 동네에 사는 남자들의 호기심만 자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의미 없이 살바해야 그냥 바닷가로 뛰어드는 것이 낫겠구나. 설애가 바다를 심상치 않게 바라보고 있으니 만복이도 의아한 것이었습니다. 만복이는 설애를 기쁘게 하고 싶어서 방금 바닷가에서 채취한 예쁜 조개를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마님, 바다가 많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설애는 갑자기 다가온 만복이 덕분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바다에 뛰어들 생각을 했다니 자기가 생각해도 참 한심한 것이었습니다. 너는 누군데 나를 아는 체 하느냐? 이 동네에서 마님을 모르는 사람은 없사옵니다. 오늘 아주 예쁜 조개 하나를 가져왔는데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조개라, 어디 한번 보자꾸나. 만복이는 활짝 웃더니 그 예쁜 조개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조개가 얼마나 더 있느냐? 많이 있습니다. 맛있어 보이니 한번 구워보거라. 만복이는 뛸 듯이 기뻤지요.
그렇게 콧대 높다던 설의 마님이 같이 조개를 먹자는 것이었습니다. 당장 대령하겠습니다, 마님. 만복이는 불이 나게 조개들을 가져와 설의 앞에서 굽기 시작했습니다. 조개가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부드럽게 열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만복이는 배가 고파왔지만 설애에게 먼저 구워진 조개를 집어주었습니다. 아, 조개가 정말 맛있구나. 혹시 마님, 이곳 조개는 처음 드십니까? 사실 그렇다. 이곳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조개는 처음 먹어보는구나. 제가 조개 채취는 이곳에서 제일 으뜸입니다. 분부만 내려주시면 이 맛있는 조개 언제든지 대령하겠습니다. 그런데 설애는 이상하게 몸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조개를 가져다 주겠다고 하니 괜스레 만복이가 믿음직스럽게 보이는 것이었지요. 게다가 윗옷을 다 풀어헤쳐서 그 단단해 보이는 가슴이 훤히 보이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럼 일단 여기 조개부터 다 구워서 싸거라. 함과 보자기를 가져오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마님. 설애는 다시 다 구워진 조개를 입안에 넣는 것이었습니다. 참 맛있구나. 잘 구워서 맛있게 싸거라. 예, 마님, 분부만 내려주십시오. 만복이는 시키는 대로 조개를 다 싸서 설의 뒤를 졸졸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무 남자나 들어가지 못한다는 설애의 집에 드디어 발을 디딘 것이었지요. 만보가, 너는 어찌 몸이 그렇게도 좋으냐? 혹시 양반대 길은 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냐? 만복이는 수줍게 웃는 것이었습니다. 말도 마십시오, 마님. 이제 대감 마님도 저만 믿으시고 땔감이라는 땔감은 다 저에게 맡기시옵니다. 그럼 나도 너한테 좀 일을 맡겨도 되겠느냐? 분부만 내려주십시오, 마님. 보아하니 힘이 장사로 보이는데 여유가 있으면 이곳 땔감도 너에게 맡겨도 되겠느냐? 무조건 하겠사옵니다, 마님. 안 그래도 대감 마님 땔감을 금방 해치워서 그동안 심심했었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땔감을 해치워 보도록 하거라. 만복이는 설애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장작을 패는 것이었습니다. 우통을 시원하게 벗어버리니 가슴 근육과 복근이 더 뚜렷이 보이는 것이었지요. 설애는 입에서 뜨거운 입김이 나오는 것도 모르고 만복이가 땀을 흘리는 모습을 멍하고 지켜보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다시 사내의 양기를 갈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 뭐예요. 만보가 더우면 시원하게 벗어도 된단다. 아이고 마님, 그래도 남사스럽게 장작을 패는 중에 어찌 옷을 벗으라 하십니까? 만복이는 부끄러워서 제대로 말을 잇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만복이가 말한 대로 땔감을 금방 해치우는 것이었습니다. 만보가 그렇게 땀을 비오듯 흘렸으니 씻어야 하지 않겠느냐? 예, 마님. 함지박 하나만 주시면 제가 스스로 씻겠습니다. 그래서야 되겠느냐? 너는 이 집 식솔도 아닌데도 땔감을 마련하지 않았느냐? 따라오거라. 만복이는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을 닦으며 설애를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놀랍게도 온천탕이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니 마님, 이런 놈을 위해서 온천까지 데려오시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안 그래도 힘센 머슴이 필요했는데 이참에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이 어떠하냐? 만복이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헷갈릴 정도로 기뻤지요. 무릎을 꿇고 여러 번 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 땀부터 씻어내야 하지 않겠느냐? 어서 벗고 들어가거라. 만복이는 그렇게 사모하던 설애 앞에서 벗으려니 갑자기 부끄러워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어렵게 바지를 바닥에 내려놓고는 따스한 온천탕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말로만 듣던 온천에 들어가니 온몸이 모두 녹는 것 같았지요. 만복이는 눈이 스르르 감길 정도로 나른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만복이 옆으로 설애가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만복이가 눈을 감고 있는 사이에 조심히 옆으로 다가온 것이었지요. 만복이는 놀라서 졸음이 모두 달아날 정도였답니다. 아이고 마님, 제가 감히 마님과 함께 온천이라니 이렇게 황공할 때가 있겠습니까? 걱정하지 말거라. 오늘 그 맛있는 조개도 싸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느냐. 게다가 땔감도 그렇게 금방 해치웠으니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니라. 만복이는 설애의 속살이 옆구리에 닿자 온몸이 찌릿한 것이었습니다. 물속에 닿았지만 그 느낌은 솜구름에 안긴 것처럼 포근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설애의 손길이 무릎 위부터 쭉 올라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만복이의 그것이 여러 버섯을 묶은 것처럼 왕창 커지니 설애는 지그시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맛있으니 계속 싸도 좋다. 만복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요. 설에는 갑자기 야생녀처럼 올라타더니 절구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땔감에만 힘을 쓰던 만복이도 이런 일에 힘을 쓸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아, 내가 분명히 말했느니라. 맛있으니 계속 싸도 좋다. 만복이는 선녀처럼 보였던 설애가 이렇게 절구질을 잘할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온천에서 뜨거운 밤을 보냈지요. 만복이는 다음날 아침 식솔로 지내던 윤씨댁에 인사를 드리고 설애의 집으로 떠나려고 했습니다. 만복이가 워낙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윤씨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지요. 만보가 내가 일해준 덕분에 땔감 걱정도 없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떠난다고 하면 어찌하느냐? 송구스럽습니다, 대감마님. 하지만 이렇게 떠나야 하는 저를 이해해 주십시오. 대체 어디를 가길래 이렇게 갑자기 간다는 것이냐? 나는 내가 워낙 갸륵해서 내 신복으로 두려고 했느니라. 그렇게 되면 앞으로 내가 할 일이 많을 텐데 참으로 아쉽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떠하냐? 정말 송구하옵니다, 대감마님. 제가 떠나지 않으면 제가 죽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내가 죽는다니 설마 너 혹시 협박이라도 받고 있는 것이냐? 그놈이 누구냐? 당장 말하면 내가 해결해 주겠다. 만복이가 죽는다는 건 사실 설애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뜻이었지요. 윤 씨에게 차마 말하지 못한 만복이는 답답하면서도 웃음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설애의 집으로 들어온 만복이는 세상을 다 가진 남자처럼 활짝 웃는 것이었습니다. 어서 오너라 만보가. 여기 진수성찬을 차렸으니 배부터 채우거라. 놀랍게도 설애가 차린 밥상 위에는 산삼이 놓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님, 이것은 그 귀하다는 산삼 아닙니까? 그렇다. 내가 온다고 해서 손수산에서 캐온 산삼이니라. 이렇게 귀한 산삼을 저에게 주신다니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까짓 산삼이 대수겠느냐. 내가 원한다면 하루에 몇 개라도 캐주겠느니라. 만복이는 그 귀한 산삼을 씹으면서 울컥했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귀한 밥상은 처음이었으니까요. 만복이는 이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순식간에 땔감을 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산으로 들어가 더 많은 장작을 패는 것이었지요. 땀 한 바가지를 흘린 만복이는 보람찬 기분으로 설애의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그날 밤 만복이는 이상하게 몸이 화끈거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귀한 산삼을 2개나 먹었으니 몸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않겠어요. 만보가 왜 그렇게 허둥지둥거리느냐? 마님, 이상하게 몸이 구름처럼 가볍고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제 몸이 왜 이러는 걸까요? 그야 산삼을 2개나 먹었으니 한시라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만복이는 설애가 말한 대로 괜히 어깨가 으쓱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아랫도리도 어찌나 단단해지는지 만복이 스스로도 놀라는 것이었지요. 그런 만복이를 보고 있자니 설애도 몸이 꼬이면서 달아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만복이의 그것이 왕버섯의 몇 곱절은 되는 것처럼 커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설애 앞에서 못 볼 것은 다 보여줬으니 이제 창피할 일도 없었지요. 아, 만보가 조금 더. 그렇게 설애는 다시 한번 절구질에 몸이 들썩거렸고 만복이는 혼절할 정도로 몸이 붕 뜨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또 한 번 뜨거운 밤을 보낸 만복이는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산으로 갔습니다. 이미 땔감은 많이 준비했기 때문에 오늘은 사냥을 하러 나간 것이었지요. 윤씨 댁에 있을 때는 지시아의 식솔들과 함께 움직였는데 지금은 설애 밑에서 자유롭게 사냥을 할 수 있어 기뻤답니다. 여유가 생긴 덕분인지 만복이는 능률이 올랐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실수 하나 없이 꿩을 잡을 수 있었고 당김에 더 깊은 숲으로 들어가 산삼까지 캘 수 있었습니다. 꿩에다가 산삼이라니. 오늘도 이놈과 마님은 또 불끈 달아오르겠구먼? 그렇게 신이 난 만복이가 돌아왔는데 이상하게 집이 고요한 것이었습니다. 설에 마님을 불러도 인기척 하나 없는 것이었습니다. 대체 마님은 어디로 간 것이야? 밖으로 나와 잠시 두리번거리는데 노파가 한 명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만복이가 이 집에 올 때부터 가끔 왔다 갔다 하고 있었지요. 어르신,
혹시 이 집 마님을 본 적이 없습니까? 마님이라면 설애를 말하는 것이야.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웬 사내들이 쳐들어와서 놀랐는데 설애가 한사코 거부하는데도 데려가는 것 같더이다. 만복이는 깜짝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대체 어떤 놈들이 우리 마님을 끌고 갔다는 것입니까? 그거야 나는 모르지. 옳거니 문에다가 편지를 박아 놓은 것 같던데. 만복이가 고개를 돌리니 노파가 말한 대로 편지 한 장이 걸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편지를 읽어본 만복이는 또 한 번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설애를 데려간 사람은 다름 아닌 윤 씨였습니다. 대체 대감마님이 왜 이런 짓을 벌인 것이야? 만복이는 당장 윤 씨 댁으로 뛰어갔답니다. 윤 씨는 헐레벌떡 뛰어오는 만복이를 보고는 허하고 웃는 것이었지요. 만보가 네가 이렇게 급하게 오는 것을 보아하니 설애를 정말로 좋아하긴 하는가 보구나. 대감마님, 어찌 마님을 데려가신 것이옵니까? 말씀해 주소서.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나는 절대적으로 내가 필요하다. 내가 변함없이 내 집에서 일했다면 내 신복으로 두고 널 평생 호강시킬 것이니라. 그런데 어찌 저런 과부 하나 때문에 배신을 택한 것이냐? 대감마님, 설의 마님은 저런 과부 하나로 치부할 분이 아니시옵니다. 저에게는 태양과 같이 소중한 분이옵니다. 태양은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이지 않사옵니까? 허, 만복이가 사랑을 하더니 400이라도 된 것이란 말인가? 그래 좋다. 내가 설애를 소중히 여기는 만큼 나도 널 소중히 여겼느니라. 내 생각이 틀리다는 것을 내가 한번 증명해보거라. 어떻게 하면 되겠사옵니까? 어떻게 하면 설의 마님을 돌려주실 것이옵니까? 윤 씨는 그전부터 백두산 깊은 산골에서 나는 산삼을 탐내고 있었습니다. 설애와 만복이가 캤던 산삼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귀한 것이었지요. 소문으로는 그 산삼을 먹으면 죽을 병도 낫는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설화처럼 들려오는 얘기라서 윤 씨와 다른 양반들도 믿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전설과 같은 이야기를 확인할 방법은 그 백두산 산골을 직접 찾아가 보는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수많은 양반들이 돈을 몰래 주면서 산적들까지 보냈지만 그 산삼을 구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백두산 산골에 무시무시한 호랑이가 살고 있기 때문에 목숨도 부지하기 힘들다는 얘기까지 돌고 있었습니다. 대감마님, 그 얘기는 이놈 보고 죽으라는 말씀 아닙니까? 시작부터 그리 풀이 죽어서야 되겠느냐? 내 사랑이 고작 그것밖에 안 되느냐? 지금이라도 설애를 포기하고 나에게 돌아오거라. 내 신복이 된다면 내 앞길은 탄탄대로가 될 것이니라. 만복이는 흔들렸지만 눈앞에 계속 설애가 아른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대로 윤시댁으로 돌아간다면 부끄러워서 고개도 못 들 것 같았지요. 좋습니다. 이놈이 죽어서라도 그 산삼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러자 방 안에 있던 설애가 뛰쳐나오는 것이었지요. 만보가 위험한 짓 그만두고 당장 돌아가거라. 그러다 죽으면 어쩌려고 그러느냐. 마님, 이놈 죽으면 죽었지. 마님과 떨어져서 살 수는 없사옵니다. 그건 그냥 죽은 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만복이는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백두산으로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깊은 산골에 다다르자 점점 겁이 났고 다리도 후들거리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힘이 장사인 만복이도 백두산 호랑이가 겁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만복이는 만전을 기한다는 각오로 눈을 붙이고 떠나기로 했습니다. 산골 근처에서 뒤로 돌아와 주막에 들렀지요. 이런 깊은 곳까지 오는 분들은 드문데 댁은 누구시오? 깊은 산골에 산삼이 있다고 하여 왔습니다. 아이고, 괜한 발걸음 하셨네 그려? 여기 왔다가 살아서 돌아가는 사람은 없소이다. 나도 가끔 호랑이 울음소리에 놀라서 밖으로 나오지도 않는다 이 말이오. 주모도 괜한 얘기 꺼내셨소이다. 나는 무조건 산삼을 캐고 돌아갈 것이니. 만복이는 다음 날 아침 떠나기 전에 심호흡을 한번 하고 떠났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진지한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긴 적은 처음이었지요. 그렇게 한참을 가는데 우렁찬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겁이 난 만복이는 몸을 수그리고 소리가 난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그 무섭다는 백두산 호랑이에 이어 웬 요란한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만복이는 도무지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었지만
마치 짐승들끼리 다투는 소리 같았습니다. 세상에 백두산 호랑이가 멧돼지라도 잡은 모양이구먼. 만보기는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호랑이가 한눈을 파는 사이에 얼른 피해 도망가려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새들이 후다닥 날아오르더니 그 밑에 어여쁜 꽃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꽃 구경 못 해본 것은 아니었지만 이상하게 시선이 쏠리는 꽃이었지요. 만보기는 꽃이 워낙 예뻐서 그 근처를 지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때 꽃 밑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만보기는 귀를 의심했지요. 당장 꽃으로 달려가 자세히 살펴보니 새끼 호랑이가 누워서 다리를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지금까지 많은 동물은 봤지만 이렇게 귀여운 새끼 호랑이는 처음이로구나. 하지만 새끼 호랑이가 있다는 것은 근처에 어미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처 깨닫지 못한 만보기가 도망가려고 하는데 새끼 호랑이가 뭔가 이상했지요. 눈을 잘 뜨지 않는 것부터 이상했는데 몸이 매우 말라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설마 어미가 못 돌아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내가 무슨 상관이겠는가. 산삼만 캐고 돌아가면 되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발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 새끼 호랑이가 살려달라고 애걸하는 것 같았지요. 나도 모르겠다. 만보기는 어쩔 수 없이 남은 음식을 새끼 호랑이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새끼 호랑이는 고맙기라도 한 것처럼 재롱을 피는 것이 아니겠어요. 나도 예전에 너처럼 굶어서 부모님을 찾은 적이 있었느니라. 이거 먹고 늠름한 호랑이가 되거라. 만보기는 다시 산삼을 캐러 떠났습니다. 막 지쳐서 잠시 쉬고 싶었는데 우거진 곳이 하나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이를 조심스럽게 훑어보니 난생 처음 보는 산삼이 있는 것이었지요. 산삼이다. 이것이 그 설화에 나오는 산삼이다. 만보기는 너무나 기뻐서 지친 것도 잊은 채 덩실덩실 춤을 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만보기 볼에 뭔가 스쳐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주위를 돌아보니 왈패로 보이는 사내들이 활과 칼을 들고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 봐라. 드디어 말로만 듣던 백두산 산삼이로구나. 만보기는 볼에 피가 흐르는 것을 보고 화살을 직감했지요. 이게 무슨 짓이냐. 왜 모르는 사람에게 화살을 쏘는 것이냐. 그 산삼은 우리 것이니라. 목숨이 아깝지 않거든 당장 돌아가거라. 나는 이 산삼이 필요하다. 약속을 했느니라. 약속이라고? 몇 명하고 약속했는가? 나는 여기 있는 녀석들과 가족들, 친척들까지 모조리 약속했구먼. 사내들이 만보기를 우습게 보고 시시덕거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겁먹고 돌아갈 만보기가 아니었지요. 오냐, 덤비고 싶으면 덤비거라. 죽어도 이 산삼은 돌려주지 않을 것이니라. 딱 봐도 만보기는 혼자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집채만한 호랑이가 뛰어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만보기는 백지장 같은 얼굴을 하고서 꼼짝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죽었구나 하고 눈을 딱 감았는데 왈패들의 비명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눈을 겨우 떠보니 왈패들이 모두 호랑이한테 짓밟힌 것이었습니다. 만보기는 여전히 무서워서 떨고 있었는데 호랑이는 유심히 쳐다보고만 있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아까 음식을 물려줬던 새끼 호랑이가 총총 걸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어미 호랑이는 새끼의 눈치를 잠시 보더니 만보기를 냅다 무는 것이었습니다. 만보기는 잡아먹히는 줄 알고 소리를 질렀지만 바람처럼 달리는 호랑이 등에 탄 것을 깨달았지요. 그렇게 한참 달려간 곳은 더 우거져 보였고 그토록 찾았던 산삼들이 쌓여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답니다. 만보기를 기다리던 설에는 이제 지쳐서 몸도 야위어 있었습니다. 지켜보던 윤 씨는 크게 한숨을 쉬고 있었지요. 그때 대문을 열고 만보기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대감마님, 여기 백두산 산삼 대령했습니다. 만보기의 기백은 예전과 다른 것이었습니다. 윤 씨는 기에 눌리지 않으려고 헛기침을 하면서 어깨를 으쓱했지요. 그것이 백두산 산삼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단 말이냐? 너 이놈, 혹시 설애가 살던 그 근방에서 주워온 산삼들을 가지고 날 기만하는 것이냐? 그런데 그때 윤 씨의 집을 뒤흔들 정도로 엄청난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뒤로 어미 호랑이가 나타나더니 입에 물고 있던 산삼들을 윤 씨 앞에 던져주는 것이었습니다. 윤 씨와 이제 막 밖으로 나온 설애도 멍하고 있었지요. 방금 증명했사옵니다.
어미 호랑이는 산삼을 캐러 온 인간들의 덫에 걸려서 한동안 새끼를 돌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때마침 만보기가 음식을 주면서 새끼가 살아난 것이었지요. 윤 씨는 기어코 산삼을 가져온 만보기를 꼭 데려오고 싶었지만 설애와의 사랑은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설애는 만보기를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만보기는 비록 머슴으로 태어났지만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온다는 고진감래라는 옛말이 떠오르네요. 야담과 옛날 이야기는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